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오랜만에 영화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좀 같이 리뷰를 해볼 영화는 바로 2023년에 개봉한 데미안 셔젤 감독의 바빌론이라는 영화입니다. And now, y'all ready for something different? You thought this town needed you. It's bigger than you. 등장인물로는 마고 로비, 브래드 피트, 디에고 칼바 요 세 배우들이 출연한 영화하고, 감독에 대해서 살짝만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 감독은 이미 전작인 위플래시나 라라랜드로 굉장히 이름을 떨친 할리우드에서 되게 젊은 나이에 성공한 영화 감독이에요. 그래서 라라랜드를 좀 인상 깊게 보신 분들이라면 이 영화를 보다 보면 되게 비슷한 지점들이 많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한 줄거리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크게 세 인물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로는 마고 로비가 배우를 맡은 넬리 라로이라는 인물입니다. 넬리는 할리우드에 진출해서 굉장히 성공하고 싶어하는 배우 지망생인 여성이고요. 그리고 디에고 칼바가 연기를 한 매니 토레스라는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이 친구도 영화계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꿈이 있고 야망 있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리고 브래드 피트가 맡은 잭 콘레드라는 인물은 이미 할리우드에서 너무 성공한 대스타인 거죠. 완전 할리우드의 엄청나게 큰 제작사의 간판 스타 같은 느낌? 크게는 요 세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요. 이 영화를 쭉 보다 보면은 영화를 관통하는 큰 시대의 배경이 있어요.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를 이 영화는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영화의 역사를 보면은 맨 처음에 영화는 무성 영화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전환되는 기술의 발전이 일어난 그 시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도 같이 살펴보자면 1920년대 자체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역사상 유례가 없던 엄청난 호황을 누리던 시기였어요. 이전에 전통적인 가치관들이 좀 무너지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금주법이 있지만 술이 불법이어서 오히려 숨어서 은밀하게 마시게 되는 그런 스피크 이지바도 발달을 했고요. 재즈의 전성기였다고도 해요. 인간의 본성, 본능이 이성보다 우선시되고 앞서 나가는 그런 시대라고 알고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아무튼 영화의 시작은 할리우드 배우나 제작사나 그런 거물들이랑 같이 모여서 엄청난 광란의 파티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파티장에서 매니라는 인물이 스텝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매니는 멕시코 출신의 이방인이고요. 할리우드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파티장에서 술 취한 사람들의 뒤치다거리를 하면서 잡다한 일을 하는 포지션이죠. 이제 그 파티장에는 엄청 자극적이고 화려하고 볼거리가 많고 진짜 그냥 유명한 파티예요. 근데 아무나 갈 수 없는 정치인들, 고위 공직자, 유명한 배우, 영화 제작사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가는 파티인데, 거기서 매니가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다가 넬리를 이 파티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정확히는 넬리도 이 파티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참석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지만 초대를 받지 않았고 리스트에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데요. 이때 매니가 기지를 발휘해서 넬리를 들여보내주게 되고 둘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안면도 트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그날 밤 광란의 파티를 하면서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요. 넬리의 첫 데뷔작인 영화는 와일드 차일드라는 이름으로 개봉을 하게 되고요. 영화관에서 첫 개봉을 했을 때 대중들에게 엄청난 환호를 받고 사람들이 그 영화에 엄청 열광을 해요. 그러면서 이 넬리 라로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처음으로 빵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된 작품이 됩니다. 이 작품을 계기로 넬리는 수많은 영화들을 촬영하게 되고 할리우드 라이징 스타가 된 거죠. 그리고 매니는 앞에 말했듯이 영화계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날 파티를 할 때 제작사 관계자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 찾아가서 본인 어필을 막 합니다. 하지만 거절당해요. 이 파티에는 그리고 잭 콘레드도 참석을 했는데요. 잭 콘레드가 엄청나게 유명한 대스타라 그랬잖아요. 당시 최고 스타. 몸값 제일 비싸고 찍은 영화도 진짜 많고 최정상에 있는 탑 배우였는데, 이 사람도 파티에 참석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그런 배우 지망생들이나 엄청 많은 사람들이 아는 척하고 가서 인사하고 막 본인 어필을 막 해요. 근데 파티가 끝나고 마지막까지 엄청 취해서 남아있던 콘레드를 어떤 파티 관계자가 매니한테 야, 너 저 사람 집에 데려다 줘라 운전해서 시켜가지고 콘레드 씨를 집에 데려다 주게 된 거죠, 매니가. 이때 잭이 매니를 마음에 들어 했어요. 너무 마음에 든다. 내가 시키는 거 붙어서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콘레드를 따라서 첫 촬영장에 가게 되고, 거기서도 시다바리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엑스트라들 통제해라 하면 이제 통제하고, 카메라 부서져가지고 카메라 몇 시까지 딱 시간 맞춰 빌려와 하면은 엄청 뛰어가서 빌려오고,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고, 그걸 계기로 잭의 옆에 붙어서 기사처럼 보좌하면서 영화계에서의 경력을 쌓아나가게 됩니다. 당시 초기의 할리우드의 영화 촬영장을 보면은 지금은 이제 스튜디오나 이런 부스에서 영화 촬영을 많이 하지만 그 당시에는 무성 영화였기 때문에
사운드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광야 같은 아무것도 없는 허 벌판에다가 세트를 따닥따닥 붙여서 여러 개를 지어놓고 사운드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뛰어다니면서 액팅을 하면서 그렇게 촬영을 하고 영화를 만들었던 그런 시기인데요. 앞서 파티장에서 넬리가 어떻게 캐스팅이 됐을까요? 춤을 추다가 눈에 띄어서 캐스팅을 당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엄청 폭발적이고 어떻게 보면 야생적이고 되게 원초적이고 강렬한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인물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촬영 현장에서 즉흥적인 그런 액팅이나 연기나 그리고 감정을 좀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그런 면모들이 넬리를 더 빠르게 스타의 반열에 올라가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넬리는 넬리만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매니는 매니 나름대로 잭 콘레드 옆에 붙어서 영화계에서의 커리어를 쌓아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둘은 우연히 뉴욕에서 마주치게 되는데요. 파티장에서 서로 처음 만나서 얘기하고 했을 때 이후로 1대1로 처음 실제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잘 지냈냐 오랜만이다 하면서 넬리가 엄청 반가워하고 그 이후 처음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황 토크를 하는 거죠. 근데 매니가 뉴욕으로 오게 된 이유도 요 시기쯤에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직전의 단계였어요. 이제 그거 관련해서 사전 조사를 해라라고 해서 잭이 매니를 뉴욕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매니는 출장을 어떻게 보면 LA에 있다가 뉴욕으로 가게 된 거고 넬리도 마찬가지로 일 때문에 뉴욕에 온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까 도박을 하다가 빚을 져서 몸을 피해 있으려고 뉴욕으로 몰래 도망을 온 거죠. 이때부터 이제 조금씩 둘의 인생의 궤도가 조금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매니는 넬리와의 우연한 만남을 뒤로 하고 뉴욕 극장에서 처음 마주한 유성 영화의 현장을 목격을 하고 이걸 콘레드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화계의 판도가 바뀌는 거죠.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근데 기존의 무성 영화 시대의 스타였던 배우들이 유성 영화에 걸맞는 연기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제약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마이크를 신경 써야 되고 정해진 위치에 서서 물건을 정해진 위치에 놓고 정해진 걸음걸이대로 가서 정해진 대사를 쳐야 되고 고도의 복잡한 연기가 요구가 되겠죠? 그래서 넬리를 생각하면 넬리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잖아요. 연기도 자유롭게 하고 액팅도 순간순간 자기의 느낌에 맞춰서 바꾸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변화들이 넬리에게는 조금 낯설게 되는 거죠. 이제 촬영장도 야외에 사는 게 아니라 스튜디오 내 좁은 부스 안에 갇혀서 더위와 싸우면서 촬영을 해야 되고 목소리도 신경 쓰고 발성, 발음도 신경 쓰고 액팅 모든 것 하나하나 철저하게 계산이 된 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넬리의 이런 캐릭터성과는 좀 맞지 않는 상황이 된 거죠. 매니는 이 안에서 이 기회를 잘 잡아서 본인의 커리어를 잘 쌓아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잭 콘레드의 운전기사로 시작을 했지만 점점 올라가서 결국에는 감독을 맡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엇나가던 넬리는 결국엔 점점 술, 마약, 도박에 중독되고 하락세를 타기 시작해요. 그리고 잭 콘레드라는 인물도 당대에는 최고의 스타였지만 그도 마찬가지로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넘어가면서 목소리가 좀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예전에 무성에서 유성으로 넘어가던 요 시기에 적응을 못하고 사라진 배우들이 목소리 때문인 경우가 많았대요. 외모와 미치가 안 된다거나 발음이 안 좋다거나 너무 찢어지게 톤이 높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때 많은 배우들이 실제로 영화사에서 많이 사라지게 되고요.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넬리는 그래도 끊임없이 그런 화려하고 자극적이고 강렬한 파티들에 다 참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넬리의 아버지가 넬리의 매니저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 되게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넬리는 근데 그래도 우리 아버지니까 어떻게 하겠어 이런 느낌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마찬가지로 또 이런 할리우드 파티에 이 모든 인물들이 참석을 하는데요. 그 파티에서 넬리가 우연히 사람들이 뒤에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근데 뭐 넬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냐, 이제 뭐 그냥 하락세다, 목소리가 완전 끔찍하고 연기가 진짜 별로다, 완전 방탕하고 천박한 약간 슬럿 같다 이런 식으로 막 엄청 뒤에서 욕을 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폭발해버린 거죠. 그래서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뛰쳐나가서 잔을 바닥에 팍 던져서 깨면서 우리 아빠가 뱀이랑 싸우는 거 볼 사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잭 콘레드가 저요, 저 볼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파티장에 있던 주요 인물들이 다 같이 차를 타고 광야로 갑니다. 거기서 방울뱀을 발견을 하게 되고요. 아버지가 뱀이랑 싸우려고 하지만 술에 너무 취해서 기절해버리고 넬리가 거기서 뱀이랑 결투할 사람 아무도 없냐, 겁쟁이들아 이러면서 내가 한다 하면서 갑자기 그 뱀을 이렇게 손으로 확 잡아가지고 막 싸워요. 갑자기.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은 막 재밌다고 박수치고 막 이렇게 구경하고 하다가 이 뱀이 갑자기 넬리의 목을 물어버립니다. 근데 방울뱀이잖아요. 독사잖아요. 그래서 독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지만 사람들은 패닉이 와서 소리 지르고 넬리를 피하기 바빠요. 이때 페이라는 여성이 넬리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넬리가 독사에 물렸을 때 넬리를 구해준 유일한 사람이 페이가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둘은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고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하는데요. 이 페이는 사실 맨
일단 그 광란의 파티 장면에서 처음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영화에서 나오는 유일한 동양인 여성 캐릭터이고 그 캐릭터 자체가 동양인 레즈비언 역할로 나오거든요. 파티장에서 자욱한 담배 연기에 가려진 채로 신비로운 노래를 부르는 그런 인물로 나와요. 페이라는 인물은 조금 설명을 하자면 페이도 이제 원래는 배우지만 할리우드에 만연한 그런 차별을 직격탄으로 맞은 인물이었거든요. 동양인 여성 그리고 레즈비언이라는 캐릭터성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소수자의 성격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배역이 안 들어오고 계속해서 자막을 쓰는 일만 받아왔던 인물인데 무성영화 시절에는 인물들이 비주얼적으로 연기만 하면은 거기에다가 자막을 따로 입혀요. 이런 식으로 진행된 영화가 되게 많았고 이 자막을 만드는 작업을 페이라는 여성이 해왔던 거죠. 근데 콘레드가 진짜 유명한 배우였고 했잖아요. 제가 설명을 많이 안 했지만 영화가 진행될수록 계속 망작만 하는 배우가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유성영화에 적응하기 힘들어하고 처음 도전했던 유성영화에서 처음으로 대사를 치는데 그게 무성영화 시절에 대본을 그대로 옮겨와서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과장되고 좀 오바스럽고 부자연스럽고 그리고 목소리 톤도 너무 높고 그래서 그의 그런 외모와 매치되지 않는 그런 상황 때문에 영화에서 상영을 했을 때 관객들에게 굉장한 비웃음을 사게 됩니다. 아무튼 좀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넬리도 그렇고 잭도 그렇고 이전 무성영화 시대의 스타들이 점점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매니는 새로운 할리우드 스타를 발굴을 해내요. 트럼펫 연주를 하는 시드니 팔머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흑인 남성이고 이 사람이랑 같이 어떤 쇼를 기획을 하게 되면서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잘 돼서 할리우드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연출도 하고 디렉팅하고 감독하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하락하던 넬리와 상승하던 매니가 만나게 돼요. 넬리를 어떻게든 숨을 불어넣어가지고 살려야 된다라는 제작사의 입장 그리고 이 제작사에서 매니를 불러와서 네가 얘 좀 살려봐라 이렇게 된 거죠. 넬리는 매니와 친분 있지만 그를 모르는 척하고 시키는 거 뭐든지 다 하겠다. 나 좀 도와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니의 전격적인 넬리 이미지 대변신 프로젝트가 시작되는데요. 기존의 넬리의 이미지 자체는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숨기는 거 없고 가식적인 거 없는 어떻게 보면 배우로서의 이미지 관리는 하나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에서 요조숙녀로 만들기 프로젝트를 합니다. 좀 조숙하고 세련되고 우아하고 기품 있고 뭔가 에티켓도 잘 지키는 이 상류 사회에 잘 녹아들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우리 이미지를 한번 바꾸자. 그래서 옷도 단정하게 입고 머리도 예쁘게 이렇게 착 해가지고 잘 모르겠으면은 불어로 대답해라. 근데 넬리는 불어를 잘 못해요. 그리고 과식하지 말고 과음하지 말고 사람들이 이게 경청하면서 잘 웃고 말 많이 하지 마라. 약간 이런 식으로 엘리노어랑 같이 또 그런 상류층의 파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파티는 앞에 나왔던 파티들이랑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게 앞에서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화려하고 간능적이고 있는 그대로 날 것의 그런 면모들을 많이 보여주는 완전 강란의 파티 그 자체였다면 이 파티는 이 영화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교양이라는 말로 묶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파티 자체였어요. 상류층들 고위 간부들 인사들이 참석해서 고급 원단의 옷을 두르고 하호호 이렇게 웃으면서 예술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철학이나 시인이나 그런 문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상류층 시대의 뿌리를 이루는 그런 첫 번째 파티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티에 넬리가 엘리노어 아까 그 기자 가십지 기자랑 같이 참석을 하게 되고 여기서 어떻게든 그 틈에 잘 섞여서 살아남아 보려고 해요. 노력해요. 넬리도 엄청. 그리고 매니도 이 자리에 동행을 해서 넬리를 멸치기 떨어져서 지켜보는데요. 참고로 매니는 앞선 모든 파티장에서 넬리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관찰하는 관찰자의 시선으로 항상 남아있거든요. 넬리의 삶의 궤적이나 변화를 계속해서 지켜봤던 인물이고 이번에는 본인이 넬리의 그런 배우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구원자로서 나타난 순간이고 자기가 이제 잘 다듬어 놓은 넬리를 사회에 처음 보여주는 그런 자리인 거죠. 그래서 제발 실수하지 마라. 제발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다가 결국에는 넬리가 이 사람들의 위선과 가식을 참아내지 못하고 그 파티를 그냥 뒤집어 엎어요. 술 엄청 마시고 쌍욕하고 있는 그대로 다 말하고 당신들 가식 떨지 마라. 위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그런 자리에 맞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를 딱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술 엄청 마시고 파티를 주최한 그 주최자가 보는 눈앞에서 고급 러그에 엄청나게 토를 해버리고 인스 탁 하고 나와요.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넬리의 배우로서의 할리우드 스타로서의 삶이 거의 끝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리고 다시 시드니 팔머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다시 보여주는데요.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막 연주를 해요. 이 사람이 원래 맨 처음에 파티장에도 있었던 사람인데 밴드에서 연주를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무대에서 연주를 하는데 그 영화 제작사의 고위 관계자가 와가지고 시드니가 조명을 받으니까 조명이 너무 세가지고 얼굴이 다 날아가서 되게 흑인 안 같아 보인다. 주변에
다른 흑인들에 비해서 얼굴이 조금 더 밝게 보인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분장용 코르크를 주면서 매니한테 가서 이거 얼굴에 바르라고 말하라고 시킨 거죠. 고민하다가 매니가 가서 시드니한테 말해요. 당신이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 더 좋아할 거고 다른 사람들도 더 좋아할 거다. 그리고 당신이 협조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협조를 해라 라는 식으로 약간 진짜 어거지로 완전 인종차별이잖아요. 그런 수모를 당한 거죠. 시드니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국에는 얼굴에 분장용 코르크를 바르고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로 연주를 하고 시드니는 그 일을 마지막으로 할리우드를 떠나요. 어떻게 보면은 매니도 시드니라는 인물을 잘 발굴을 해서 할리우드에서의 커리어를 쌓기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정말 윈윈이 되는 그런 관계였고 시드니도 매니와 함께 했던 프로젝트들이 잘 되면서 정말 좋은 집에도 살고 좋은 자동차도 타고 되게 잘 나갔단 말이죠. 근데 자기의 존엄성을 해치는 이런 수모를 겪고 나서는 단칼에 할리우드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콘레드는 이전에 자기랑 친했던 제작사 관계자들이나 그런 연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전에 엄청 대스타였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자기한테 배역도 안 주고 연락도 안 되고 자기가 만나자고 해도 만나주지도 않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됐고 이 시점에 마침 그 엘리노아가 자기에 대해서 콘레드 이제 몰락인가? 이제 걔 완전 망했나? 이런 식으로 기고한 글을 보게 된 거예요. 잡지에서. 그래서 엘리노아를 무작정 찾아가게 되고 엘리노아랑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엘리노아랑 대화를 하는 도중에 엘리노아가 이런 대사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But in 100 years, when you and I are both long gone, anytime someone threads a frame of yours through a sprocket, you will be alive again. Your time today is through, but you'll spend eternity with angels and ghosts. 라는 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사를 통해서 감독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여기서 약간은 엿볼 수 있는 게 사람은 죽고 인간성은 사라지지만 영화 속에 영원히 박제되듯이 살아있는 그런 예술의 잔혹성을 이 대사에서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엘리노아와의 1대1 대화를 통해서 이제 본인의 몰락을 직면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콘레드는. 그 전에 어떤 제작사에게서 연락이 와서 이 배역을 맡아달라. 정말 좋은 자리니까 맡아달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자리가 누군가가 거절한 그런 자리였고 영화도 완전 쓰레기 같은 영화였고 아무도 맡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역할이어서 가다가 이제 콘레드한테까지 오게 된 그런 역인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도 콘레드는 그 역할을 받아서 하게 되고요. 쓰레기 영화니까 당연히 망했겠죠? 그거를 본 주변 사람들이 콘레드가 그런 파티 같은 모임 장소에 왔을 때 한마디씩 위로를 하고 가요. 그래서 거기서 한 번 더 자기의 시대는 갔구나라는 걸 느끼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정말 오랜만에 페이를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앞에서 페이가 넬리랑 연인 관계가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영화의 기술이 바뀌고 시대가 변하면서 배우들의 인생에 좀 많은 변화가 생긴 게 이전에는 별로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았던 배우의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모습들을 많이 신경을 쓰기 시작하게 됐고 페이와 넬리의 관계에 대한 루머? 소문이 할리우드 전반적으로 돌게 되면서 이런 소문이 넬리의 이미지상 좋지 않다라고 판단한 매니가 페이를 찾아가서 너 넬리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넬리랑 페이가 헤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이후로 그냥 잠적했다가 정말 오랜만에 콘레드가 있는 이 자리에 페이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근황을 좀 알려주거든요. 내가 이제 배역도 못 받고 인종차별 때문에 그 차별 받으면서 자막 작업만 했는데 유성영화 시대에는 자막도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다가 같은 영화 업계에 좋은 일자리를 제안을 받아서 유럽으로 가게 됐다라는 소식을 콘레드에게 전하게 됩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거죠, 콘레드한테. 둘이 또 되게 각별하고 친한 사이라는 설정이에요. 그리고 이 콘레드가 엄청 여성 편력이 심한 인물로 나오거든요. 계속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 몇 번을 반복해요. 이번에 또 새로운 여성과 약혼을 한 거죠. 약혼 여적이 가 있고 막 둘이서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 여자도 사실은 약혼하고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이게 계속 반복될 거고 이번에도 똑같을 건데 저 사람은 그걸 모른다 하면서 영화 산업도 똑같다. 내가 계속해서 새로운 여성과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반복을 하는 것처럼 할리우드도 뭐 똑같은 로맨스의 이별, 또 똑같은 촬영, 똑같은 비평이 이어질 거고 이거는 끊임없이 반복될 건데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무 지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페이가 힘내세요 막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가야 돼가지고 떠나거든요. 콘레드와 작별 인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페이가 사라지고 한참을 이렇게 앉아있던 콘레드가 약혼녀한테 가서 나 2층 가서 시가 좀 가져오겠다고 2층으로 올라가요. 방에 들어간 콘레드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권총으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콘레드는 이미 그렇게 영화도 많이 찍었고 할리우드 간판 스타도 해보고 돈도 진짜 많이 벌었을 텐데 왜 은퇴가 아니라 죽음을 선택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을 때 조용히 늙어가면서 더 이상 영화도 안 찍고 할리우드 연예계 활동도 안 하고 약간 그런 모습이 콘레드 입장에서는 그냥 한때 잘 나갔던 구시대적 유물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엔딩을 맞이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서사를 매듭지고 싶지 않았을까. 그리고 엘리노아랑 그런 대화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가 죽어도 스크린 안에 너는 영원히 살아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콘레드가 받아들이기에는 나는 이 필름 속의 유령으로 남아있을 때
그렇게 존재할 때 영생을 누린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엘리노어가 한 그 말이 어떻게 보면은 콘레드에게는 사형 선고이자 구원의 말일 수도 있겠다는 관점도 있고요. 영화가 전반적으로 엄청 카메라 워킹도 빠르고 정신없고 흔들리는 장면들이 많고 음악도 엄청 리듬감 있고 박자가 좀 빠른 재즈들로 계속해서 구성이 되면서 강렬한 연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복도를 지나서 방까지 올라가는 그 장면을 굉장히 정적이고 우아하게 연출했어요. 근데 이 장면만큼은 왜 이렇게 정적으로 표현했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죽음이라는 엔딩을 생각했을 때는 되게 비극적이라고도 느낄 수 있지만 콘레드의 죽음은 비극적인 마무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것처럼 깔끔하고 완벽한 마무리로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콘레드가 권총으로 자살하고 사라지는 그 화면이 마치 영화가 끝나고 암전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대치해서 연출을 함으로써 콘레드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영화에 대한 그런 마음가짐이나 태도나 본인의 마지막을 대하는 자세 같은 것들을 좀 조용하면서도 강렬하게 보여준 방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 권총으로 자살을 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콘레드라는 인물이 무성 영화 시대에서 유성으로 넘어오면서 계속해서 막 소음에 시달려요. 사운드가 들어가는 그런 영화를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그렇고 그게 영화에서 상영이 됐을 때 관객들이 자기가 대사를 치는 마지막 장면을 보고 깔깔깔깔 웃는 거를 바로 그 극장에서 목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객들의 비웃음 소리 아니면 뭐 마이크나 스피커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들 사운드라는 요소 자체가 콘레드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지표가 되기보다는 본인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본인을 조금 몰락시키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권총을 딱 쐈을 때 권총의 그 한 발 총성으로 자기를 계속 괴롭혔던 그런 세상의 소음들을 단번에 차단을 한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 권총이 본인에게는 유일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열쇠가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장면에서 굉장히 많은 상징들이 담겨 있다고 봤고요. 아무튼 이 이후로 넬리는 또 도박을 하다가 그 지역의 깽단에게 엄청나게 큰 빚을 지게 돼요. 8만 달러가 넘는 돈을 일주일 안에 만들어서 갖다 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건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 자기 이름을 딴 식당 사업 해가지고 거기에 돈 다 날려먹고 집도 자기 집이 아니고 열심히 벌어왔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매니에게 한밤중에 찾아와서 나 좀 도와주면서 무릎 꿇고 빌고 일걸복걸 하거든요. 그래서 매니는 넬리에게 엄청 화를 내지만 결국에는 넬리를 보면서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해요. 본인이 같이 영화 현장에서 일하던 단역을 하던 배우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부탁해서 돈을 마련을 하고 그 둘이 같이 이 깽단의 두목을 만나러 가요. 근데 이 두목으로 나오는 인물이 토비 맥과이어거든요. 1세대 스파이더맨. 근데 알고 보니까 토비 맥과이어가 이 영화의 총괄 프로듀서였더라고요. 저 전혀 몰랐는데. 그중에서 제임스 맥케이라는 깽단 두목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근데 엄청 창백하고 눈도 빨갛게 충혈되고 되게 불쾌하고 뭔가 귀신 같은 인간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비주얼로 처음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건네주고 제임스 맥케이가 기분 좋아서 자기한테 좋은 영화적 아이디어가 있다면서 자기가 진짜 세상을 깜짝 놀래킬 만한 스타를 발견했다면서 같이 보러 가자고 해가지고 어떤 동굴 안에 있는 지하 파티장으로 같이 가요. 근데 그 지하 파티장이 여러 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데 층을 거쳐서 내려갈수록 점점 더 자극적이고 추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술과 마약, 변태적인 성욕 막 이런 단계들을 지나서 마지막에 결국 생명을 파괴하는 모습까지 보게 되거든요. 이 마지막 단계에서 스타라고 말했던 그런 남자를 만나게 되고 이 남자가 살아있는 생쥐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산채로 잡아먹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관객들은 거기에 환호하면서 돈을 던지면서 더 해보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지하 파티장 자체를 실제로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을 그대로 시각화를 한 거래요. 지상이랑 지하랑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좀 대비를 통해서 지상에서 보여지는 그런 화려함이 극에 달할수록 그 반대 이면에 있는 추악하고 더러운 면모는 끝을 모르고 깊어진다 라는 그런 감독의 연출적인 의도로 저는 해석을 했고 그리고 이 지하 파티장에도 뭔가 의미가 있더라고요. 점점 더 깊게 내려갈수록 정말 그 도파민을 넘어서서 너무나도 자극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이런 반복되는 자극들에 점점 무뎌지는 인간의 모습 그리고 그런 인간들이 더 강한 자극을 찾아서 지하로 내려가는 그 장소 그 자체잖아요. 완전 살아있는 생지옥의 공간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 쥐를 먹었던 남자도 어떻게 보면 이 인물 자체가 할리우드라는 거대한 포식자를 의미를 한다고 해요. 쥐는 당연히 할리우드라는 거대한 산업 안에서 희생되는 힘없는 뭐 엑스트라들, 배우들, 스태프들 이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상징이 됐을 거고 쥐를 산채로 잡아먹는 모습을 통해서 이 산업 안에서 벌어지는 인간성의 착취를 시각적인 공포로 치환한 장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프릭쇼라고 하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서커스 같은 걸 하는 그런 걸 이제 프릭쇼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프릭쇼에 현대적으로 변주를 준 게 바로 이 지하 파티장의 모습이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지하 파티장에서 매니가 맥케이에게 건넨 돈이 가짜라는 사실이 들통이 나요. 근데 갱단이잖아요. 쫓아와서 죽일 수 있으니까 매니가 막 도망쳐가지고 같이 자기를 도와줬던 그 엑스트라 친구 집에 내려주고 너 물건 챙겨라, 나 넬리 데리고 나오겠다 해서 걔 내려주고 넬리를 데리러 가요. 그러면서 우리 당장 멕시코로 국경을 넘어서 도망쳐가지고 할리우드 떠나서 우리 거기서 그냥 행복하게 살자, 우리끼리. 우리 진짜 죽을 거고 걔가 우리 죽이러 올 거다. 그래서 넬리를 데리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자동차를 막 운전해서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에 들렀는데, 주유하는 곳 뒤편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음악 틀어놓고 막 춤추면서 파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도 또 그 파티를 보고 넬리가 가서 춤추는 사람들 무리에 합류해서 막 춤을 춥니다. 근데 넬리는 애초에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매니는 미치겠는 거죠. 맥케이가 우리 와서 죽일 거고 죽을 수도 있는데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여기서 춤추고 있으니까 넬리를 붙들고 막 소리 지르면서 하소연하면서 우리 집에 가야 된다, 제발 같이 가자, 나 너랑 같이 가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애걸복걸해요. 그러면서 넬리한테 사랑한다고 사랑 고백을 해요. 그 자리에서. 또 그런 매니의 모습을 보고 넬리가 엄청 감동을 받아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스라고 하면서 그럼 우리 같이 멕시코로 넘어가자 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맨 처음에 넬리랑 매니가 처음 만났던 그 파티장 기억하시죠? 그 파티장에서 넬리가 즉석으로 캐스팅 받고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파티장 밖으로 막 뛰어나가면서 드디어 됐다, 엄청 환호하는 장면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넬리의 모습을 보면서 매니가 이렇게 가만히 보다가 나 너를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첫 번째 사랑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이 구조가 같은 사랑 고백이지만 수미상관 구조를 이루지만 이 사랑한다는 의미는 굉장히 다르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같이 도망을 가기로 하고 차를 타고 아까 그 도와줬던 엑스트라 친구 있죠? 그 친구의 아파트로 갑니다. 밑에 차를 세워놓고 넬리한테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고 그 친구를 데리러 올라가요. 그 방에서 이제 친구 물건 챙겨서 나오려고 하는데 깽단에서 보낸 것 같은 암살자가 찾아와서 자기 엑스트라 친구랑 엑스트라 친구의 룸메까지 쏴 죽이고 매니한테 총을 겨누면서 LA를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라고 하면서 얘는 살려주고 보내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내려왔는데 차에 넬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라진 거죠. 주변은 깜깜하고, 근데 앞에서 이제 매니가 올라가고 나서 넬리는 차에서 내려서 그 어둠 속으로 막 춤을 추듯이 이러면서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매니가 봤을 때 넬리가 없으니까 넬리 막 부르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렇게 이 둘의 마지막이에요, 이게. 그 이후로 다시는 둘은 만날 수 없었고 넬리도 실종이 됐는데요. 아, 그리고 이 사이에 할리우드를 떠났던 시드니 팔머는 그냥 그 동네 술집 재즈바 같은 곳에서 밴드에서 똑같이 트럼펫을 연주를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연주하는 곡이 본인이 맨 처음에 파티장에서 빠른 박자로 연주했던 그 재즈 음악을 조금 느린 박자로 서정적이게 연주를 합니다. 화려한 할리우드의 황금기에 파티장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춤추게 만들었던 이 음악이 지금은 그저 지나간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게끔 하는 독백이 된 상황인 거죠. 그전에는 그 파티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연주를 했다면 이제는 본인을 위해서 연주를 하는 시드니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많은 등장인물들 중에 정말 몇 안 되는 할리우드를 떠나면서 본인의 인간성, 존엄성을 회복한, 지킨 그런 인물로 그려지게 되고요. 시드니도 그렇고 페이도 그렇고 이 두 인물은 동양인 여성 그리고 흑인으로서 할리우드판 영화판에서 엄청난 차별을 받으면서 가장 소외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이 두 인물만이 할리우드를 떠나 본인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독이 이런 소수자의 모습을 통해서 할리우드에 만연한 여러 가지 종류의 차별들을 좀 고발하는 식으로 연출을 했다라는 시각이 존재하더라고요. 매니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뉴욕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가정을 이루거든요. 그리고 이 가족을 데리고 자기가 처음에 이 모든 커리어를 시작했던 할리우드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행을 온 거예요, 가족들이랑. 마지막으로 넬리를 보고 LA를 떠난 그 이후부터 다시 할리우드에 돌아온 이 사이 기간 동안 매니는 극장에 한 번도 가지 않았대요. 근데 할리우드에 돌아와서 정말 오랜만에 혼자 극장에 가게 되고요. 근데 극장에서 영화를 보게 되는데, 근데 이때 본 영화가 할리우드 영화 산업의 역사를 담은 영화를 우연찮게 보게 되거든요. 본인은 어쨌든 그 영화의 산 증인이잖아요. 그 모든 과정들을 함께 했고 직접 경험했고 목격한 장본인이니까.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 날들을 회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에는 Singing in the Rain의 노래가 막 흘러나옵니다. 너무 유쾌하게 배우가 그 노래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면서 빗속에서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주변 관객들은 전부 다 깔깔깔 웃으면서 그 영화를 보지만 매니 혼자 눈물을 막 흘려요. 그리고 이 영화의 제일
마지막에는 영화사의 완전 초창기 영화부터 무성영화, 유성영화, 그리고 CG를 활용한 영화, 디지털 영화까지 모든 영화사를 담은 영화의 파편들이 몽타주처럼 촤르륵 나오면서 다 보여주거든요, 그걸 다 몽타주로 보여주면서 마지막에는 살짝 미소 짓는 매니의 얼굴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매니가 영화사의 역사들을 쭉 다루는 영화를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 옛날 신문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신문에 실제로 조그맣게 넬리의 부고 소식이 실린 장면이 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막 눈물 흘리거든요, 매니가. 넬리가 34세의 나이로 시체로 발견됐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아무튼 줄거리는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느꼈던 점이나 해석 같은 거를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인상 깊었던 부분들 위주로만 한번 짚어볼게요. 근데 이 영화를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원형의 이미지가 되게 반복적으로 강조되면서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면 카메라 렌즈의 줌인, 줌아웃이라든지 시드니가 트럼펫 연주할 때 정면에서 보이는 트럼펫의 모습이라든지 영화의 기원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원형의 이미지가 카메라 렌즈 그리고 릴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 릴스 할 때 그 릴인데 옛날에 무성영화 시대에는 릴을 사람이 직접 손으로 돌려서 작동을 시켜가지고 상영을 했잖아요. 카메라 렌즈, 릴, 전등, 갓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오는 원형의 이미지들이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계속해서 그런 기계적인 순환에 갇혀있다라는 의미를 담은 그런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영화 만든 셔잘 감독도 실제로 영화 자체를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원형의 반복이라고 정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찰들이 좀 영화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관찰자의 시선 있죠. 이거를 관음증적 시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구멍을 통해서 계속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다른 인물들을. 근데 이 영화 자체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자극적이고 노출도 엄청 많고 진짜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화적인 성격, 뭐 에로티시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관음증적인 시선이랑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 구멍을 통해서 계속 관찰하고 훔쳐보는 느낌이잖아요. 이게 또 할리우드가 누군가의 사생활을 계속 이렇게 훔쳐보고 이걸 좀 가공해서 뭐 파파라치도 그렇고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구조도 존재하다 보니까 할리우드 자체가 이 거대한 관음의 공장임을 시각화했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배우들한테 스포트라이트를 되게 강하게 쏘거든요. 근데 스포트라이트도 어떻게 보면 원형이잖아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동안에는 굉장히 빛나고 인물들을 돋보이게 하지만 또 동시에 마치 그 빛 속에 인물이 갇혀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감옥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철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원형적인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구조라고 얘기했듯이 끝없는 반복과 순환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기술은 무성에서 유성으로, 흑백에서 컬러로, 필름에서 디지털로 계속해서 변하지만 그 안에 존재하는 인간의 욕망이나 희열이나 몰락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게 안에 있는 인간은 사라지지만 영화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영생한다라는 거를 좀 표현하고자 했던 그런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건 에에올이랑도 걔를 살짝 같이 하는 느낌인데 이 원형의 이미지 자체가 블랙홀로서 연결을 지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더라고요. 블랙홀은 모든 걸 빨아들이는 허무 그 자체잖아요. 감독이 이런 블랙홀을 상징화해서 할리우드의 모든 것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할리우드 그 자체인 거죠. 할리우드가 가지고 있는 매혹적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중심이 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구멍인 것이다 라는 거를 조금 시사하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고, 이 구멍으로 수많은 사람들, 돈, 그들의 인생이 투입돼서 끝없이 들어오지만 돌아오는 거는 영화로 보여지는 찰나의 이미지일 뿐이다 라는 좀 그런 허무주의적인 시각도 녹아있다 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런 상징들 때문에 이 셔델 감독이 이 바빌론이라는 영화를 단순히 할리우드의 역사에 보내는 찬사로 만들지 않고 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허무함을 표현을 한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마지막 극장에서 몽타주로 보여주는 많은 영화의 파편들이 있는데 그게 마지막에 매니의 눈으로 수렴되거든요. 눈동자도 원형이잖아요. 이런 모든 파괴적인 순환이 결국에는 사람의 눈, 관객의 시각적 쾌락이라는 하나의 점으로 모인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 상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원형의 이미지들이 갖고 있는 상징이 어떻게 보면은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공포스럽게 보이는 부분이 있듯이 양면성을 갖고 있고, 이것 자체가 할리우드나 영화 산업을 바라보는 감독의 관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 뱀이랑 싸우는 장면 있죠. 저는 그 장면이 이 영화에서 어떤 시사점을 가질까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넬리랑 뱀이랑 1대1로 맞짱 뜨잖아요. 넬리라는 인물과 할리우드와의 싸움을 의미를 하는 건데 결국에는 그 뱀의 독성에 중독돼서 기절하잖아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거든요. 근데 이 뱀의 독성이 의미하는 게 할리우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톡식한 부분들, 명성, 마약,
욕망 같은 것들을 의미하고 거기에 중독된 거죠, 넬리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페이가 살려주긴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넬리가 뭔가 위기를 극복하거나 변화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기보다는 넬리라는 인물의 파멸을 약간 유예를 한 그런 의미가 있는 장면이다 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뱀 싸움을 계기로 더 파멸의 길을 걷게 되는 넬리의 모습들을 더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연출적인 장치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맨이라는 인물의 캐릭터성의 변화도 좀 눈여겨볼 만한데, 처음에는 순수하고 꿈과 야망을 가진 이방인 청년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기존의 매니라는 인물이 갖고 있던 인간성을 상실하고 할리우드 제작자의 입장에서 넬리도 그렇고 시드니도 그렇고 그들을 하나의 부속품, 수익성 있는 상품으로 대하게 되는 거죠. 시드니한테 코르크 바르라고 한 장면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철저하게 백인 중심적인 사고잖아요. 시스템의 폭력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게. 그리고 이제 이런 시드니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예술성이 분장이라는 존재 아래 매장이 되면서 그의 존엄성을 좀 파괴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고, 근데 이 장면이 맨이라는 인물의 캐릭터적인 변화를 잘 보여주는 한 장면의 예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극장에서 그 영화를 보면서 맨이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 눈물의 의미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영화 산업의 역사들을 쭉 보면서 자기 과거도 떠올랐을 거고 내 젊은 나날을 건 본인의 삶 그 자체이자 지옥이기도 했고 비극이기도 했던 그 시간들이 지금은 세상에서 그저 하나의 해프닝처럼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역사의 흐름을 쭉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소비되고 보여진다는 거에서 오는 그런 상실감이나 허무함이나 역사의 무심함에 대한 애도?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울어놓고 마지막에 또 왜 웃냐? 그 미소의 의미는 뭐냐? 라고 하면은 이 할리우드라는 거대한 괴물이 자기를 포함해서 넬리를 파괴하고 주변 인물들을 앗아간 그런 괴물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 역사의 한순간에 동참할 수 있었던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이었다라는 거를 깨달은 것에서 오는 그런 미소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 역사의 피해자가 아니라 이 역사의 일부분 기여한 동원자로서 이 영화를 마주하게 된 거죠. 엘리노어랑 손에대해 대화에서 나왔듯이 나는 사라지고 나는 잊혀지겠지만 내가 만든 영화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도 여기서 일부분 나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표면적으로는 뭔가 넬리를 떠올리면서 넬리에 대한 애도를 하면서 넬리를 생각하는 그런 장면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면은 영화 산업에 보내는 매니의 고백이 아닌가. 이거 말고도 그냥 뜯어보면은 굉장히 많은 연출적인 상징들이 들어있는데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고,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고 고민해봐야 될 지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예술의 숭고함, 그 예술성이라는 건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인간적인 행동들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게 근데 굳이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대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이런 순간들을 목격하잖아요. 예술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까지를 예술이라는 이름 하에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까다로운 주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오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하긴 하네요. 결과가 위대하다면 그 과정에서 일어난 착취는 필요악으로서 용서받을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나는 내 삶의 주인인지 거대한 역사의 부속품일 뿐인지,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처음에는 다 내가 할리우드의 중심이라고 믿고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시대에 휩쓸려가 영화 파편 조각으로밖에 표현되지 않잖아요. 마지막에는 나라는 존재의 실존적인 가치를 내 삶에서 찾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 남긴 흔적에서 찾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인물들의 죽음이나 몰락이나 마지막을 보게 되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나는 기억되는 죽음과 잊혀지는 삶 중에 선택을 한다면 어떤 거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넬리나 잭 같은 선택을 할 건지 아니면은 시드니나 페이 같은 선택을 할 건지 이렇게 좀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러닝타임 자체가 188분인가 해서 엄청나게 좀 압박감이 있고, 시작할 때 코끼리 배설물 나오거든요. 그리고 초반부 파티하는 장면도 엄청 자극적이고 정신없고 긴박하고 웅장한 연출 때문에 사실 진입장벽이 전 좀 있다고 생각해요. 선뜻 도전하기에 쉽지만은 않은 영화인데 전 처음 봤을 때 그 자리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그만큼 몰입감은 굉장히 좋다. 처음 볼 땐 몰랐는데 이제 몇 번 다시 보다 보니까 좀 보이는 연출적인 상징들도 많이 있고 이스터에그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 찾아내는 재미도 있는 영화고요.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랑 거리가 살짝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저는 굉장히 이렇게 볼거리가 많고 화려하고 굉장히 상업적인 영화를 좋아해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여러 가지 시상식에서 미술, 의상, 음악상 휩쓸었더라고요. 거의 진짜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마고
마고로비라는 배우를 정말 다시 보게 됐습니다. 거의 이 배우의 재발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대타로 영화 촬영장 처음에 데뷔작 찍으러 갔었잖아요, 마고로비가. 거기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는데 감독이 진짜 말도 안 되는 디테일한 요구를 해요. 혹시 눈물 2초간 머금었다가 흘려줄 수 있어? 한쪽 눈에서만 눈물 흘릴 수 있어? 눈물 딱 2방울만 흘릴 수 있어? 이런 거 다 하는데 이게 CG가 아니라 전부 스스로 다 연기를 해서 소화를 해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진짜 미쳤다. 어떻게 했지? 연기 천재. 근데 그 장면이 진짜 유명해서 짤로도 되게 많이 돌아다니는 장면이긴 하거든요. 아마 보신 적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없던 장면이었는데 실제로 마고로비랑 인터뷰를 할 때 마고로비가 어떤 특정한 생각을 하면은 눈물샘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대본에 없던 장면을 추가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작 비하인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넬리나 잭, 매니, 그리고 페이 이런 인물들 있죠. 이 인물들이 실제로 있었던 여러 인물들의 특성들을 조합해서 섞어서 만든 인물이래요. 넬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걸이라는 영화에 출연한 클라라 보라는 배우나 약물 중독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던 잔네 이글스라는 배우, 그리고 실제로 이 셔젤 감독의 아내인 올리비아 해밀턴, 그런 열정적인 모습을 섞어서 만든 인물이라고 해요. 여기서 아내분이 실제로 영화에 나왔어요. 넬리 디렉팅하던 그 감독님 역할을 했던 분이 이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잭 콘레드를 보면 존 길버트라고 실제로 유성 영화 시대가 오면서 좀 몰락했던 스타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인물이고, 페이, 레이디 페이 주라고 부르는데 이분은 할리우드에서 최초의 아시아계 스타인 안나 메이 왕을 오마주를 했다고 합니다. 자막 작업하면서 차별받잖아요, 페이가. 이것도 실제 사건에 기반을 해서 실제 역사를 반영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매니 토레스는 실제로 멕시코 출신의 되게 전설적인 영화인인 레네 카도나를 모티브로 한 인물이라고 해요. 이렇게 다 이제 실제로 어떤 인물들의 요런 면모들을 따와서 극중의 캐릭터들을 구성을 한 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이 감독 진짜 미친 영화광이다. 진짜 쌉 덕후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도 셔젤 감독이 고전 영화부터 해서 그냥 영화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모들이 영화에 굉장히 잘 드러나 있다. 그리고 라라랜드랑도 연결을 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되게 상징적인 색깔 있잖아요. 뭐 보라색, 파란색 이런 것들. 되게 꿈 같은 그런 파스텔 톤을 많이 썼다면 금색, 빨간색, 갈색, 강렬한 색채들을 많이 썼는데 이게 좀 다 배설물, 피랑 관련된 이런 색깔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라라랜드에서 보여준 거는 할리우드의 정말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면 바빌론에서는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면을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감독이 실제로 바빌론 이야기 구상을 완전 신인 시절에 구상을 했는데 너무 이제 자본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거대한 스케일이어가지고 이렇게 킵하고 있다가 위플래시랑 라라랜드가 엄청난 성공을 거뒀잖아요. 이제는 내가 이거 할 때 된 것 같다 해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예산 따가지고. 그리고 감독이 너무 리얼리즘을 추구하는 감독이어서 1920년대 찍은 야외 전투씬 촬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실제로 가서 엑스트라를 700명을 동원해서 찍었다는 비하인드가 있더라고요. 진짜 과몰입 대박.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엔딩 몽타주에 나오는 작품들도 루메르 형제의 열차의 도착부터 처음으로 컬러가 도입된 영화인 오즈의 마법사, 그리고 편집의 혁명이라고 불리는 사이코, 스페이스 오디세이, CG 혁명이라고 불리는 매트릭스, 디지털의 정점이라고 불리는 아바타까지 이 영화들이 쭉 나오는데 뭔가 이렇게 매체나 기술은 계속해서 변해도 그 안에 있는 이미지는 죽지 않는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영화 프레임 하나하나를 직접 다 골랐대요. 이런 비하인드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리고 이 영화를 위해서 제작된 의상만 약 7,000벌에 달한다고 해요. 의상팀 갈려나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긴 하는데 실제로 이제 옷 같은 것도 멜리가 입고 나오는 빨간색 점프수트가 있어요. 그것도 스카프를 여러 장 덧대가지고 만든 옷이고, 감독이 뭔가 이제 1920년대 그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100년 후에 우리가 빈티지라고 생각할 법한 그런 옷들을 입히고 싶지 않았다고 그래서 다 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7,000벌에 달하는 옷을 만들었고, 그리고 주요 인물들 있죠. 주요 캐릭터들은 시간이 갈수록 그 캐릭터에 맞춰서 색감이 변하도록 설계했다고 하더라고요. 넬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강렬한 빨간색, 원색적인 빨간색이었다가 뒤로 갈수록 색이 바래고, 반대로 매니는 갈수록 무채색의 정장 차림으로 바뀌는 듯한 의상적인 변주도 좀 줬다라고 볼 수 있고, 일단 대략적인 줄거리 소개, 제작 비하인드, 분석 같은 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재밌게 봤지만서도 또 아쉬운 부분도 존재하더라고요. 일단은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이 여성 캐릭터의 역할적인 한계 부분인데요. 넬리라는 인물을 그릴 때 뮤즈이자 파멸의 아이콘으로 그렸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넬리가 그런 압도적인, 역동적인 이런 에너지들을 보여주다가 중반 이후부터는 막 도박 빚에 시달리고 하면서 남성 주인공, 매니죠. 남성 주인공의 그런 구원을 기다리기만 하는 수동적
이상적인 존재로 전락을 해버리거나 이런 넬리라는 캐릭터의 야생성, 있는 그대로 날 것의 그런 모습들은 영화에서 계속 칭송을 하지만 캐릭터를 담는 카메라의 앵글이나 화면을 봤을 때는 끊임없이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하거나 지나치게 부각하거나 되게 자극적인 연출들로 관음의 대상으로만 한계를 딱 두고 고정을 해버리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넬리뿐만이 아니라 레이디 페이주도 그렇고 엘리노어도 그렇고 이들의 역할이나 개인적인 서사가 영화에 더 드러났으면 좋지 않았을까? 특히 레이디 페이주는 처음 등장하는 씬부터 동양 여성의 그런 신비로운 막 담배하게 촥 모자 착 쓰고 막 노래 막 아름답게 구성지게 부르고 막 이런 식으로 연출한 것도 저는 보면서 약간 엥? 하게 됐거든요. 동양인 여성 캐릭터를 저렇게밖에 표현 못하나 싶어가지고 그것이 조금 아쉬운 점 중에 하나였고 엘리노어도 어떻게 보면 할리우드라는 거대한 산업 속에서 남성 권력자들 사이에서 살아남은 똑똑한 여성이지만 극중 역할은 잭한테 너 끝났어 라고 선언하거나 이런 영화의 메시지 사람은 죽어도 너는 그 영화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입으로 설명만 하는 거에 그쳤기 때문에 이 엘리노어라는 캐릭터도 할리우드의 시스템의 일부인데도 불구하고 엘리노어라는 인간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갈등 같은 것들이 좀 너무 지나치게 생략되어 있지 않나. 저 마지막 장면이 개인적으로 너무 불호였어요. 이 영화 자체가 원래 호불호가 확실하게 갈리는 영화이긴 한데 저는 이 마지막 장면이 이 영화를 다 망쳤다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실망스러웠는데 극장에 매니가 앉아가지고 몽타주 장면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가 막 미소 짓는 걸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자체가 되게 너무 뻔뻔하고 너무 한 남자 같은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이 영화 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영화의 위대함에 대해서 긍정하는 인물은 이 남성인 매니고 넬리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져서 죽었잖아요, 영화에서. 근데 매니는 어떻게 보면은 넬리의 비극을 발판 삼아서 그런 영화적인 숭고함에 도달하는 것 같은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고통을 뭔가 관조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예술의 위대함을 느끼는 남성의 존재 자체가 너무 그냥 고전적인 할리우드의 가부장적인 서사를 너무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서 되게 아쉬움을 느꼈고요. 감독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할리우드 여성이나 다른 인물들을 그런 식으로 이제 대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그렇게 그린 거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21세기잖아요. 지금 시대에 이 영화를 만들었을 때 뭔가 조금 더 그 시선을 뒤집거나 각각의 인물들에게 새로운 주체성을 좀 부여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 또 다른 아쉬운 점은 시드니라는 인물을 활용해서 인종차별을 고발하거나 이런 장면들도 있었지만 당연히 저는 이제 그게 정말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고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많이 보여주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영화 속에서 이런 부조리함을 고발하는 장면에서조차 그들의 역할이나 비중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너무 전형적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좀 비판을 피할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니가 중에서 넬리를 향해서 사랑 고백을 2번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진심으로 넬리라는 한 인간을 매니가 사랑해서 했다는 고백이라기보다는 넬리에게 투영한 자신의 성공하고픈 욕망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넬리의 모습, 뮤즈로서의 모습이나 그런 모습들을 사랑했을 뿐이지 넬리를 뭔가 매니가 인간적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정말 매니가 넬리를 사랑했다면 멕시코로 같이 도망가자고 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리고 넬리를 뭔가 이런 변화된 할리우드의 시스템에 끼워 넣기 위해서 개조하는 작업을 하지도 않지 않았을까? 뭔가 넬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런 모습들을 조금 더 보여줬더라면 이 서사가 조금 이해가 됐을 텐데 팬이 스타를 향해서 보내는 사랑 고백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정말 진심으로 진정한 사랑을 했던 쪽은 오히려 매니가 아니라 넬리가 아니었을까. 마지막에 매니한테 같이 멕시코로 가자고 예스 해놓고 도망갔잖아요. 어쨌든 넬리는 스스로 알았을 거예요. 나는 이 판을 떠나서 멕시코로 가면은 딱 정해진 틀 안에서의 행복한 삶을 살 수는 있겠지만 그런 지극하고 평범한 삶이 본인을 얼마나 죽일 것인지를 알았을 것 같아요. 너무 에너지 넘치고 강렬한 성향의 넬리가 과연 그 숨어 사는 평범한 삶을 견딜 수 있을까? 비록 이기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매니의 사랑 고백에서 진심을 느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자기가 매니랑 같이 멕시코로 가면은 매니도 죽을 수도 있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매니를 떠나는 선택을 한 게 아닌가. 막상 떠난 사람은 넬리지만 오히려 매니를 보내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매니라는 캐릭터가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헌식적이고 순수한 꿈과 야망이 있는 그런 청년이고 할리우드에서 자기의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변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넬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넬리를 챙겨준 좋은 친구로서 보여질 수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봤을 때 매니가 넬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정말 좋은 친구로서 바라본다기보다는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한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나 대상이나 좋게 쳐주면 뮤즈로 봤던 게 아닐까. 본인 스스로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자기는 넬리를 사랑한다고 착각하지만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니 다른 할리우드 관계자들처럼 본인도 그저 본인의 꿈을 위해서 넬리를 철저하게 이용한 다른 관계자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다르게 보는 시선도 있겠죠. 본인도 마음 깊이 그거를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넬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그런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자처하면서 넬리를 도와주고 하는 행위들을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마지막 인간성을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의 비대한 자아의 이면이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영화이기도 해서 여러 번 봤던 영화고요. 그래서 영화를 이렇게 보면 볼수록 점점 더 넬리라는 인물과 맨이라는 인물이 서로 같은 꿈을 안고 이방인이라는 출신, 하층민 출신이라는 계급, 이 사회의 피라미드의 아래 단계에서 똑같이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 끝에 가서는 대척점에 서 있는 두 인물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이런 다양한 생각들 때문에 개인적으로 엔딩 장면이 조금 불호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재밌게 봤던 영화이기도 해서 한번 오늘 리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거는 실제 그 영화사의 역사를 다룬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더 분석할 만한, 얘기해볼 만한 재밌는 내용들이 정말 많거든요. 내가 영화사를 잘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냥 영화를 보면 이해가 다 돼요. 그냥 그 자체의 역사를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역사를 보여주는 연출 방식 자체가 지루하지도 않고 저는 이 재즈를 되게 적극적으로 많이 쓴 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음악 감독이 라라랜드 음악 감독이기도 해서 사운드가 너무 좋고 개봉했을 당시에 영화관에서 안 본 게 너무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음악이 너무너무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정말 거대한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그 많은 인물들의 서사를 다 담기에는 3시간이라는 러닝타임은 너무나도 역부족하고 메시지도 정말 많고 상지도 많고 고발하고자 하는 내용들도 많아서 이렇게 내용이 방대해졌는데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을 뒤로 하고서라도 좀 좋은 평가를 주고 싶은 그런 영화 중에 하나여서 오늘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를 보셨나요? 보셨다면 어떻게 보셨는지 어떤 부분들에서 공감하시고 또 어떤 부분에서 다른 의견이 있는지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혹시 아직 안 보셨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보시고 어떠셨는지도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쿠팡플레이, 웨이브, 애플TV 뭐 이런 데 있네요. 영화 컨텐츠 정말 한번 할 때마다 너무 내용이 방대해서 자주는 못하지만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그런 저의 생각이나 해석이나 관점들은 전부 다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쟤는 이렇게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그리고 혹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 계시다면 아마 긴 영상이 될 텐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재밌거나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힘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